이재명 대표 오늘 정말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검찰과 언론을 싸잡이판에서 애완견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기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취지까지 얘기했고 뭐 그건 그거고 저희는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고 이재명 대표가 뭘 얘기하고 검찰은 뭘 바방하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공의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과 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이렇게 다른가? 재판부는 같은데 왜 이렇게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을 내릴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검찰은 이미 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 안부수 1심 판결문에 없는 걸 왜 그때는 대북 송금 주가 조작만 얘기했는데 검찰이 엮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미 검찰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건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에 있을 때고 지금 송환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 유죄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안부수 회장 기소는요. 예. 2022년 11월 달이에요. 근데 체포된 게 2023년 1월 달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때는 전모를 모르니까 일단 기소했다가 나중에 그 항소심에서 경기도 걸 대납한 걸로 이게 변경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항소심은 변경한 걸 이게 국민한테 말 안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그 국민을 속인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원 문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원래는 국정원 문건은 기밀 때문에 이게 못 냅니다. 증거로.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오히려 이제 압수수색 형식으로 검찰이 먼저 확보해서 이제 그 법원에 낸 거예요. 따라서 법원에서 이제 그 문건을 충분하게 심리한 거죠. 예. 근데 그 중에는 신빙성 있는 거는 믿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나 시점이 안 맞는 거 있잖아. 예. 이걸 이렇게 배척한 거예요. 마치 이게 뭐 문건을 증거조사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성태 자꾸 이게 조폭 어쩌고 저쩌고 이게 계속 공격하는데 예. 제가 이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조폭하고 통화는 왜 합니까? 통화 안 했습니까? 통화 본 사람이 많잖아요. 예. 아니 안부수 회장도 봤다는 거고 그다음에 필리핀 마닐라 할 때도 두세 명이 옆에서 봤대요. 예. 왜 통화합니까? 그 이후에 이태영 변호사 통해서도 바꿔줘 통화했고 예. 4번 체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상호 조문합니까? 2019년 5월달에 김성태 회장 모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화영 30만 원 내고 그다음에 전영수 고 비서실장이 5만 원 비서실장 보내고 조문했잖아요. 그다음에 1년 뒤에 2020년 3월달에 그때 이재명 대표 모친 돌아갔을 때 그때 박명철 부회장이 100만 원 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조폭하고 상호 조문합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폭을 했는데 왜 쪼개기 후원금 받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하루에 1억 5천 들었는데 예. 이름을 보니까 저도 아는 분이 한 6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쪼개기 후원금 1,000만 원씩 쌍방울 관계자라는 걸 몰랐습니까? 본인이 후원을 경기도에서 할 때, 그다음에 경선할 때 2번이나 쪼개기로 받았잖아요. 이래놓고 이제 와서는 조폭이다. 말이 안 되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이제 좀 더 꼭꼭 씹어보고 싶어서 이게 검찰이 이미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여기 보면 특히 오늘 그러니까 3번, 2번 특히 3번은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검찰은 이미 아니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인정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의 관계 왜 조폭 출신 왜 나를 영냐라고 했지만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걸 1심 재판부가 얘기했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이 나온 이후에 꾸준히 아니 쌍방울이 북한과의 사업했다고 주장한 건 본인들 주가 띄우려고 얘기한 건데 왜 이걸 경기도와 영냐라고 했는데 아니다. 법원은 시기가 안 맞다. 이미 주가 조작한 건 이미 그 이후에 대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다는 거고 오늘 제일 많이 주장한 게 이 부분. 쌍방울과 경기도. 그러니까 안부수 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 왜 없는데 왜 여긴 집어넣냐라는 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안부수 회장 1심은 이미 2년 전이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된 건 지난해 1월이니까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혹은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였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된 이후에
진술과 증언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대북 송금과 경기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성격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3심제잖아요. 예. 1심하고 2심은 이제 그 속심이랍니다. 이 말은 이제 1심하고 2심은 연결돼서 하나의 심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은 사후심이랍니다. 사후심. 대법원은 이제 공상 변경이나 정도를 새로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이제 변경해 줄 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 변경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1심에서는 그냥 안부수 회장이 북한에 돈 준 걸로 했지만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고 나서 항소심에서는 경기도 대납으로 공장을 바꿔줬잖아요. 이걸 법원이 허가를 해준 거예요. 허가를. 이 말은 이게 법원에서도 그게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 예. 이래 봤기 때문에 허가해 주면 그게 최종 공장이잖아요. 왜 변경 전에 걸 가지고 검찰을 공격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항소심에서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법원에서는 못해요. 항소심은 따라서 저는 이게 국민을 속이는 거다. 말하려면 이게 항소심에 변경된 것도 국민 앞에 말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유리한 것만 주장해서 예. 그러니까 안부수 회장 재판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의 결과가 다르다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폭 출신, 불법 대부업자, 부도덕 사업가를 어떻게 믿고 내가 800만 달러를 대신 보내달라고 했겠냐. 여전히 쌍방울과는 네이 한 장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언론과 검찰을 싸잡아서 애완견이라고 했던 거와는 별개로 저희는 팩트 체크를 냉정하게 해봐야 되니까 모친상 상호 조문했고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통화 내용도 있고 쪼개기 후원 등거 있고 모를 리가 없던데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 전 그리고 송환 후에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 결과 바뀔 수 있는데 이걸 마치 본인 유리한 것만 주장한다는 서정욱 변호사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일단 1심 판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었고 이것도 이제 항소심에 가서 결과가 유지될지 바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제3자의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사실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 구속영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리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곳곳의 모든 과정들을 검찰이 다 명백한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뭐 김성태 전 회장과 뭐 상호 조문을 했다든지 뭐 측근을 보냈다든지 이 정도만 가지고 제3자 뇌물죄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과의 알고 있다, 뭐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정황상의 증거로 뭐 상호 뭐 측근을 보내 조문을 했다라든지 뭐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인 것인데 그것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통화를 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과정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관련된 의혹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다라는 보도는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뭐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이게 같은 사건인데 판결이 달랐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일반하기에는 검찰의 증거 혹은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은 탄탄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시기상으로 다르다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안부수 전 회장에 대한 어떤 이 판결문에 대해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소심 과정에서 뭐 공소장이 변경됐거나 검찰 측의 나름대로의 입장도 있겠지만 예. 적어도 비슷한 사안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재판부상 달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또 주장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재판에서 또 다루어지고 또 재판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작심한 듯이 본인 재판 나서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긴급 메시지로 왜 판사들, 재판부가 이중잣대를 갖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냐.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가리켜서. 근데 이제 검찰은 시점, 내용, 인물들을 조목조목 이미 반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신준호 판사 기피 혹은 서울중앙지법 이송 요청
여러 가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법사위에서 대장동 변호사들이 활약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낸 모든 증거들을 다 보고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재척사유, 기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에 대한 주장 신청을 할 수 있겠고요.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중교사 사건을 범죄 사실로 했던 작년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면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해야 했지요. 검찰의 어떤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장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는 게 합당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는 법사위에서도 최근에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재명 대표 관련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법사위에서 저게 계속 의논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김승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이거 신진우 판사에게 맡길 수 없고 재배당해야 된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김승원 의원이 판사 시절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 저 사람 못 믿겠다. 딴 데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김승원 판사가 그걸 옮기겠습니까? 본인이 만약 판사였다면 저걸 동의를 하겠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어떤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원지법에서 이거를 법원장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 11부에 바로 맡긴 게 아니라 지금 이 컴퓨터를 통해서 추첨을 해서 즉 11부와 14부가 이제 합의부기 때문에 두 부가 이제 반부패 사건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11부에 배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란 이야기입니까? 이게 뭔가 하려면 뭔가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든지 깊이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도 본인이 기피 신청을 했다가 77일 동안 재판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예. 결국 대법원에서 각하돼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유를 들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판사의 판결을 놓고서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판사 바꿔달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런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가서 그냥 어떤 분들이 저 판사 저 결정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무슨 뭐 상품 바꾸듯이 바꾸는 건가요? 본인도 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뭔가 이재명 대표를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판사를 바꿔야 된다. 지금 보니까 일부 또 이제 이 뭐 친명들 이게 뭐 커뮤니티에서는 이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또 이게 연판장이 돌더라고요. 예. 자, 이런 게 바로 지금 입법부나 또 특정인에서 결국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를 지금 어떤 면에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신진우 부장판사가 자신의 이 양심에 따라서 20개월 동안 이 사건 심사해서 결론 내렸다면 이제 항소심 가서 다투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다투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자신 없으면서 벌써부터 이 판사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판사가 본인한테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수원지법이 밝혔듯이 이건 무작위, 그러니까 랜덤으로 돌려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된 거고. 근데 또 임기가 내년 2월까지니까 여러 변수가 있긴 한데, 근데 서정호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어제 여러 변호사들도 저희 뉴스탑10에 얘기했지만 판사 바꿔달라고 하더라도 재배당될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실제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북송금 유죄 사건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바뀌지도 않을 거고 대체적인 예측이 심리, 그러니까 재판 속도도 빠를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배당할 때요. 예. 이거는 이제 신진우 부장한테 법원장이 바로 배당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관련 사건이거나 공범자가 있으면 신진우 부장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배당하는 게 맞는데 오해를 살까 싶어서 아마 이게 추첨을 했던 것 같아요. 추첨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14부로 갔으면 이게 심리를 새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그건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배당된 거는 잘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꾸 서울로
관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김만배 씨하고 최윤길 씨 수원에서 신진우 부장한테 재판 받았거든요. 예. 그때 김만배 씨가 서울에 합치달라고 그랬어요. 예. 검사도 동의했어요. 근데 판사들이 안 해주더라고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에 병합을 서울로 안 보내줘가지고 수원에서 김만배 씨가 따로 재판 받았습니다. 이 서울로 보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서울에 대장동 사건하고 묻히나면 그럼 이게 몇 년 걸리겠습니까 재판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서울에 다른 부로 가도 관할이 없어요. 주소지가 이재명 대표 주소가 서울이 아니잖아요. 범죄지도 아니고. 따라서 이게 이송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재판 심리는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정하면요. 정의는 검찰 정의는 저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봐요. 바로 이제 옛날에 이화영 신문 조서를 받았던 검찰의 수사관 이 사람이 정인 넣어가지고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설주환 변호사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 입회하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했습니다. 요것만 딱 정인해주면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조서도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증명력 그게 318조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이게 공판 조서가 다 있잖아요. 공판 조서는 그대로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예. 따라서는 검찰에서는 정인을 최소화하면 되는 거고 아마 이제 그 심리도 빠를 거고요. 가능하면 이게 1심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래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배석 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쓰는 거예요. 배석 판사 임기는 2026년까지다. 따라서 이게 바뀌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모두 4개 재판을 지금 동시에 받게 될 이재명 대표인데 보시는 그대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재판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서울에서 한꺼번에 받겠다고 이송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이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물론 아까 서정욱 변호사 개인적인 시각이랍니다만 둘 다 말이 안 된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좀 중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 4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특히 오늘 출석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경우 1심이 6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증인을 수십 명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유로 해서 내가 원님 사도 재판도 할 수 없고 다 불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재판장으로서의 어떤 고심은 제가 친구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계속 불러서 했다고 하면은 지금 벌써 본인이 하면서 역사적 사명을 다 끝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안타깝고 대북송금 유죄는 아직 뭐 어디서 시작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을 것 같고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미 작년 3월 1년 반 전쯤에 시작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뭐 강규태 전 판사의 돌연 사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언제 끝나는 건지 지금 전반적인 화두가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피고인 대통령이 되냐 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재판은 대선 전에 뭐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세요? 그래서 일단 재판을 진행하고 일정을 짜는 건 또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선고가 어떻게 언제 날까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관련자들도 너무 많고 사건 기록도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1심 판결이 뭐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다라는 평가들이 높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는 두 사건 중에 하나라도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이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 선고의 결과가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죄 항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죄 취지의 뭐 판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것 같고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또 위증교사 사건이 뭐 올해 뭐 하반기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심이요? 예. 1심은 아마 올해 하반기 정에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판결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 나와도 또 항소하고 이러면 시간이 지체되는데 이미 세계 재판도 좀 재판 지연 아니냐는 게 여당의 비판이어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거의 뭐 끝나가는 시점 아닌데 아직 그
1심 선고 날짜조차 아직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언론과 검찰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저희가 이재명 대표 주장을 같은 사건인데 왜 판결이 다르냐? 검찰의 반박과 함께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에 다음 주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